자, 전산세무 실습 5월 10일 11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하나 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자, 유명이라는 우리 김미소님의 어머니께서 자, 국내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이 8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좀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각 소득별로 과세 방법을 제가 잘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자, 각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 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 공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게 무엇인가? 과세 최저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과세 방법만 떼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선택적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는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자, 연간 300만 원 이하면 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기본적인 원천 징수세율이 20%에 해당이 되죠. 지방소득세율을 합치고 나면 22%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 금액이 없어서 세율이 6%, 15%가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기타 소득 금액도 종합과세를 해서 6% 또는 15%가 된다면 오히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중 첫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복권 이런 것들 있죠. 자, 복권 등 우리 경마 뭐 이런 거 당첨 금품입니다. 자, 이런 무조건 분리과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권 등의 당첨 금품은 원천 징수세율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복권 같은 경우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30%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화 골동품입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입니다. 이런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도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원천 징수세율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천 징수세율이 15%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소득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입니다. 자, 이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은요 하나밖에 이제 없어요. 자, 뇌물 및 알선 수재 이런 배임 수재에 따라서 자, 받는 금품입니다. 자, 이거는 선택적 분리 과세 소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네. 만약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면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으로 비교해서 분리과세 하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미소님의 어머님인 유미영님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복권 당첨 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유미영님은 불호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죠? 이제 박예슬 딸이네요. 자, 딸은 내국인이고 미국 유학 중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없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네요. 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든 외국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 김미소님은 우리 따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학비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유학을 갔다. 그러면 소득금액 요건만 확인을 해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박예슬은 20세 이하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체크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자녀의 동그라미는 나중에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 세액공제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박옥식 아들입니다. 자, 08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인가요? 네, 지금 동고 중이고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박옥식도 우리 그 아들도 20세 이하로 기본공제 받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김미정 언니입니다. 자,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자, 이 하니까 이 100만원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미정이라는 언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죠? 자, 형제 자매는 아이고, 여기 있네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김미정님의 나이가 47세니까 지금 어떤 상태죠? 일단 연령 요건을 못 갖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호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소득금액은 맞췄지만 언제나 이 연령이랑 소득금액하고 합쳐서 그렇게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1번 문제를 풀면 지금 공제 가능한 사람이 자, 본인 공제 그리고 자녀 공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곱하기 3 하고 나면 450만원 그리고 부녀자 공제 50만원 해서 500만원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 1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문제를 풀 때 우리 기본 사항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 사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보자, 사원 등록이 제대로 돼 있나요? 볼까요? 자, 김미소. 자, 입사 요거하고 다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입사 일자가 20X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나왔을 거니까 뭐 2020년 뭐 이렇게 6월 1일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자, 내국인이고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적었고요. 자, 거주자고 그리고 국외 근로 안 하고요. 왜냐하면 보자. 여기 보면 국내 근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국외 근로 불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직가 아니고 사무직이다, 그죠? 그래서 생산직 여기에 불호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자료는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원 등록할 때 요 윗단 있죠? 요 윗단 11번까지 네,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만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와서 가족들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기본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부양가족 면세 탭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본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면세 등록하는 거 요거 한번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연습할 문제는요, 이번에는 수당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요거 한 방에 입력하는 거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대요. 자, 말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윤년이 아니면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대요. 자,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초적인 개념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소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자, 기소기간은 자, 소득이 기착되는 연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급기간은 소득을 지급하는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2021년 2월에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020년 소득분이라고 한다면 기속기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급여를 2021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속기간은 2020년 12월 분이라서 2020년 소득에 반영이 되어서 자,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급기간은요. 지급기간은 2020년 1월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분이기 때문에 이 기속기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의 문제에서의 그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속기간입니다. 가령 지금 7월 달을 예시를 두고 있는데 7월 급여를 자, 지급기간 7월 31일에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속기간과 지급기간이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기속기간과 이거를 차이점이 있다는 이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여기 보면 있나? 뭐 대충 비슷한 게 있긴 하네요. 자, 이걸로 할게요. 그냥 네, 기속기간과 지급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기간하고 지급기간하고 동일하다. 자, 오나라 4번이 200번입니다.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에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급여 대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나라 사원 등록을 할게요.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임의로 가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주민등록번호 아무거나 하나
제가 당겨 올게요. 아이고, 이거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아무거나 등록을 해서 원활합니다. 자, 요거 뭐 아무 때나 뭐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생산지 아닌 거니까 부부부 오케이 됐습니다. 사원 등록 끝났고, 자, 그렇다면 급여 자료를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7월 급여 대장이래요. 자, 그럼 7월 달 돌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급여 항목이 있죠. 급여. 자, 이 급여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증금을 제외한 항목은 불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당 공제로 들어가서요. 자, 지금 기본급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상여가 있나요? 오케이, 상여가 있네요. 자, 직책수당 여기 있고요. 자, 월차 수당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사용 여부에 불호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대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자, 없다. 그죠? 야간 근로수당 없으니까 불호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공제 항목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 자, 지금 보면 학자금 상한이 없다. 그죠? 그러면 불호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는데요. 네,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체크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기속 요널이 7월입니다. 7월 달 급여를 작업하고 있고요. 지급 요널이는 매월 말일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오나라 사원에 대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1번 이 희민에다가 열심히 적고나면 빵점 맞는 거예요. 이 희민에다가 잘 적어놓고 나서 기분 좋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오나라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250만원. 자, 그리고 직책수당이 20만원. 그리고 상여 50만원. 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 합쳐서 지급 총액이 350만원입니다. 자, 지급 총액 350만원. 서로 크로스 체크 끝났네요. 자, 여기 보면 가세급여가 320, 비가세급여가 30만원이잖아요. 자, 비가세 물론 지금 350만원 개만 맞으면 돼요. 자, 그런데 급여 대장을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 비과세 30만원은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원까지는 어떻다? 비과세다. 자, 요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식대와 현물 식사를 한꺼번에 제공을 받게 된다면, 자, 현물 식대는 어떻게 되죠? 비과세. 그리고 돈으로 준 거는 가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초과한 거는 가세, 20만원까지는 비가세. 그러니까 그 어떤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전액이 가세가 되는 게 아니라 비가세 한도 금액은 비가세로 들어가고 초과 금액은 가세로 들어가고, 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들은 어떤 그 문턱을 넘게 되면 전액 가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과세 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도 금액까지는 비과세고 초과 금액은 과세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 세법상의 논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공부할 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있네요. 자, 일단 소득세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지금 소득세가 지금 빈칸이라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번 해줍시다. 21,960원. 지방소득세는 2,190원. 자, 고용보험은 항상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숫자를 무시하고요. 항상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28,800원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112,500원이고요. 건강보험은 87,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870원이네요. 원래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문제로 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공제 총액이 얼마예요? 245,070원입니다. 245,070원. 그래서 차인 지급에 이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인 지급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차인 지급액이 우리 오나라 사원의 급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차감 수령액이 325만 4,930원. 자, 요거 일치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급여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다 요거 한 거 기억나죠? 지금 수당공제 등록할 때 해당 없는 항목은 자, 불호 체크하라고 해서 불호 체크했고요. 월정액 여부는 무시하라고 해서 건들지도 않았고요. 그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거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겁니다. 전월 미환급된 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문제가 몇 문제였어요? 자, 문제가 몇 문제였나 보자. 자,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요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급여 자료에 들어가서 수당 공제에 들어가서 이 항목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급여 대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요 밑에. 그래서 이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 모두 다 입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열어서요. 자, 기속기간이 언제요? 그렇죠. 우리 7월 급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7월부터 7월까지 지급은 언제 했어요? 7월 31일자 했다. 그죠? 그러면 7월이다. 그죠? 이것도 7월에서 7월. 자, 여기서 신고 구분해서 그냥 엔터 치면 정기 신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입력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그 한 사람만 입력이 된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350만원이 아닌 지금 1120만원이잖아요. 요거는 가세소득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입력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금액이랑 다르네 라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예, 다른 것들까지 모두 다 합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끔 불러오기만 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수업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에서 문제는요, 조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12번 전월 미환급, 13번 기환급, 21번 환급 신청액, 요거 기재를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월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라고요? 2만원으로 가정한대요. 그럼 2만원으로 입력을 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나오면 돼요. 자, 나올 때는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마감 여기는 저장 그게 없네요. 네,
여튼 데이터 그냥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다시 열어볼게요. 자, 지금 2만원 입력한 게 없어졌다. 그죠? 자, 그래서 2만원 입력한 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닫아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열어볼까요? 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저장을 했잖아요. 예 하게 되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로 하게 된다면 입력 전의 데이터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답을 맞춰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자, 부체크해라. 없는 거는, 그죠? 부체크해라. 그리고 급여 대장과 동일하게 없는 항목들은 전부 다 날려버리고, 그죠? 네, 요거 급여랑 그리고 공제금액 잘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반드시 오나라로 입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요거는 우리 93회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2019년도 기출 문제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겁니다. 뭐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불러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월 미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상에 네가 입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셨죠? 자,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굉장히 하다가 멈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파일이 자,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와 그리고 물적공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인적공제는 우리 이미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그리고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적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자, 이 연금보험료 공제는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우리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것들 있죠. 자, 이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의 어떠한 종합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 납입한 국민연금보험, 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유의해야 되는 것은요. 자, 이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요. 자, 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자신의 급여에서 자,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측. 자, 회사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5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 10만원 중에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게 반,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게 반입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요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이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것은요, 영모기지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요. 대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이 꼭 연금 형식으로 수취하는 형태를 주택담보노후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시세 뭐 한 7억짜리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감정을 받아보니 7억 정도 7억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대출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뭐 월 150만 원씩 이렇게 종신토록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월 150만 원에는요,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와 관련된 그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상자냐? 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는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 아셨죠? 자, 세 번째로 보험료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험료 공제. 자, 이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자, 어떤 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어떤 것은 어떠한 소득을 가지든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 보험료 공제는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국민건강보험료 더하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런 보험료 공제도 본인이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할 텐데, 그것은 회사 측에서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50%를 대신 납부한 거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소득공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보험료 공제까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있을 텐데, 이제 개인연금 저축 소득 공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살펴보고, 그리고 연말정산 우리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일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웬만하면 전산세무 2급 과정은 모두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과정으로 넘어가서 법인세 조정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서 그 법인세 조정 서식 문제를 뭐 살짝 건들다가 말거나 또는 못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12주차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